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9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상권 분석 전략, 앞서 시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권 같은 경우는 입지와 조금은 차이가 있게 범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입지를 분석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들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정리했던 체크리스트라든가 유추법이라든가 현지조사법, 그리고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되는 맥락으로서 상권을 분석하는 다른 방법들도,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상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즉 해당 상권에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소매포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Index of Retail Saturation이라 그래서 소매가 얼마나 포화가 되어 있느냐,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소매점에 얼마나 해당 상권 내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자, 특정 시장 내에서 주어진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상권 분석에서 소비자 수요와 경쟁 공급량의 비율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IRS, 즉 소매 포화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 점포와 유사한 점포들의 매장 면적의 총합, 이거분의 해당 실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요량, 이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와 공급량의 비율을 가지고 이 IRS를 구하는 상식이 등장을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 수요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기존 점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지역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하는데 이 물건을 파는 매장이 해당 상권 내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소매점들의 매출은 수요에 비해서 어떨까요? 당연히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즉 경쟁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수요가 높아도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IRS라는 것을 구하는 산식 자체가 분모에 해당 점포의 매장 면적의 총합을 분모로 두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분자식에 사람들의 수요가 많더라도 분모, 즉 사람들의 경쟁의 정도, 이 매장의 소매점의 경쟁의 정도가 크면 전체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신규 개점을 위한 분석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 내가 신규로 해당 매장을 내고 싶다라고 할 때 처음 들어가는 상권에서 주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했던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상권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싶다. 혹은 해당 상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보는 게 바로 이 IRS 소매 포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RS 값이 작아질수록 점포가 상당히 많다, 즉 경쟁이 심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IRS 값이 큰 경우는 시장에서의 나의 기회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IRS 값이 큰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쇼핑이 많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소매 포화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소매 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 해당 시장에서의 IRS 값이 크다란 얘기는 해당 시장에 수요가 많다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해당 시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소매 포화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 이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IRS는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의 합을 분모로 놓습니다. IRS를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봤을 때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해당 지역에 매장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분모의 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분수 값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IRS가 낮을 때, 즉 경쟁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보는 거고 IRS가 낮게 나타난다면 거기서는 매장이 내가 열면 조금 장사하기가 힘들겠다.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총 수요, 즉 지역 시장의 총 가구 수에다가 가구당 소비액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즉 수요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장 면적분의 수요량을 통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 실제 시험에서 IRS를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라고 딱히 하진 않는데 이 IRS 값이 낮다, 높다 그거에 따라서 해당 시장의 매력도가 높다, 낮다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던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의 합을 분모해 놓기 때문에 이 IRS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보통 일반적인 매력도를 평가할 때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RS는 일반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포화가 돼 있다. 소매가 포화된 치수가 낮을수록 포화도가 높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구매력 지수라든가 이런 이제 매력도 평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구매력이 높으면 구매력 평가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 그 지수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매 포화 지수는 소매 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의 값은 낮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식을 별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험 문제에서 이 개념을 헷갈리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RS 소매 포화 지수는 특정 업태의 총 면적분의 지역의 총 수요다. 그래서 총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경쟁 업체가 많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이 분모 값이 커지면서 낮아진다.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그 해당 시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없다. 소매 포화 지수 IRS가 높게 나타난다면 해당 시장이 포화가 덜 되어 있고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 즉 분모값이 커진다는 것은 해당 업태의 경쟁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분모값, 즉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이 커질수록 IRS 값은 낮게 나타나고 IRS 값이 낮아질수록 해당 업태의 경쟁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꾸준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요. 소매 포화 지수를 항상 생각하실 때는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서 나왔던 IRS 값, 즉 소매 포화 지수와 항상 묶어서 시험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시장 확장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마켓 익스펜션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확장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MEP 같은 경우는 값이 크면 클수록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시장이 미래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를 MEP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IRS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고요.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의 쇼핑 지출액을 추정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자, IRS의 단점을 보완한다. IRS는 어떤 거였어요? 현재 시점의 소매 포화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MEP는 어때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이 높게 나오면, MEP가 높게 나오면 그만큼 해당 시장은 앞으로의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IRS와 MEP는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IRS와 MEP가 모두 높은 지역 시장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IRS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시장의 총 매장 면적의 합보다 수요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현재도 그렇게 포화되어 있지 않다. 혹은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MEP가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어때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IRS와 MEP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좋은 지역이다. 자,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IRS가 높습니다. 근데 MEP가 낮은 시장이면 현재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높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조금은 벌릴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MEP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거는 현재 수요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수요를 봐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디귿에 보면 IRS가 낮아요. IRS가 낮다는 얘기는 소매 포화가 많이 되어 있다. 즉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MEP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MEP가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수요를 낼, 즉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현재, 지금은 비매력, 매력이 없지만 미래의 수요에 기대하고 입점을 하거나 상권에 진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모두 언급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IRS와 MEP가 모두 높은 지역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IRS와 MEP는 항상 함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래서 IRS와 MEP 두 개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 IRS의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식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리고 MEP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는 거, 앞으로 미래 수요에 잘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매력 지수인데요. BPI라고 부릅니다. BPI, Buying Power Index라고 부르는데요. 자, 소매 점포의 입지를 분석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 밑에 구매력 지수 식이 있는데요. 인구수에다가 그리고 소매 매출액에다가 유효금의 소득비를 다 곱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그 시장은 구매력이 크다. 즉 매장에서 돈을 쓸 확률이 높다. 많은 돈을 쓸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매력도를 평가할 때 IRS, MEP, BPI까지 전부 다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매력도가 높다. 다만 IRS는 현재 지표, MEP는 미래 지표, 그리고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와 미래를 두 개 다 포함하는 지표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해당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에서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을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점포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지역에. 그런데 해당 우리 점포만으로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확률은 조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력 지수가 일단 높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당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 매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약간 한계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구매력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RS, MEP, BPI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IRS는 소매업태의 포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 경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라고 나타내는 소매 포화 지수라고 부르는 Index of Retail Saturation이라고 해서 IRS라고 하고요. 낮은 값일수록 경쟁 정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해당 면적, 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점포들의 매장의 면적의 총합을 분모해 놓기 때문에
경쟁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분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낮은 값일수록 경쟁 정도가 크다. 경쟁 업체의 매장이 많다란 얘기입니다. 자, MEP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마켓 익스펜션 포텐셜이라 그래서 앞으로의 포텐셜, 얼마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높을수록 향후 시장에서의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된다. 해서 IRS와 MEP를 현재와 미래 시점으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고 문제에서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높은 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BPI 같은 경우는 구매력 지수, Buying Power Index라고 하죠. 높을수록 현재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좋다.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높을수록 좋다. 즉 IRS, MEP, BPI 높을수록 매력적인 상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IRS와 MEP와 BPI 다 기억을 하시고요. IRS, MEP 그리고 BPI 높을수록 시장에서의 상권의 매력도가 높은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상권 분석 모양 중에서 앞에서는 기술적인 모형과 또 규범적인 모형들을 봤었는데요. 그 세 번째로 확률적 모형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모형들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체크리스트법이나 유추법 같은 것들은 그 과정을 서술하면서 혹은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술적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규범적 모형 같은 경우는 정해놓은 이론과 가설에 의해서 설명되기 때문에 그걸 규범적 이론, 상권 분석의 방법 중에 규범적 설명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률적 모형이죠. 사람들이 해당 상권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각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률적 모형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 확률적 모형은 해당 상권 내의 점포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쇼핑 그리고 여행 패턴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특정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확률적 모형인데요.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 규모를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확률적 모형 같은 경우는 확률적 모형 각 사람마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에 방문할 확률이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그 확률을 토대로 매출액이나 상권 규모를 판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여타 방법보다 정확하게 유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률적 모형은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점포까지의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고 점포의 매력도에 비례한다는 가정 아래에 이루어졌다. 매력도를 주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장 면적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매장의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매장의 서비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도의 요소들에 대해서 방문 거리에는 반비례 그리고 점포의 매력에 비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확률 이론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허프라는 사람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자, 허프를 기억하실 때 지금 옆에 보시면 굉장한 식이 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냐?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인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자, 기억하세요. 점포의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매장 면적과 거리,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해당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로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점포의 크기, 즉 매장 면적의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가 앞서서 레일리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사는 전체 인구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확률적 모형에서의 허프는 점포 크기에 비례를 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소비자의 최대 효용은 점포의 면적 규모가 크고 거리가 가까운 매장이 준다라고 허프는 정의를 했습니다. 허프라는 사람은.
그리고 허프 모델에서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의 결정 요인은 역시 점포의 규모와 거리, 즉 교통시간으로 표현한 그 거리가 가장 주요한 그 매장을 방문하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방문할 확률이 정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을 보시면 A 매장과 B 매장, 거리의 제곱분의 매장 면적, 이 거리를 근데 제곱으로 두지 않고 허프에서는 모수라는 걸 줍니다. 모수. 확률 모수를 줘서 실제로 A 매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확률 모수분의 매장 면적, 여기에 B 매장까지의 거리의 확률 모수의 매장 면적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매장까지의 거리의 모수의 매장 면적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두 개만 산정을 하면 돼요. 해당 매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마찰계수라고 부르는 모수와 매장 면적. 만약에 이게 비교를 하고자 하는 매장이 3개, 4개, 5개라면 계속해서 붙여나가면 되는 거죠. A 매장, B 매장, C 매장, D 매장 계속 붙여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3개 정도까지 많이 나오면, 적으면 2개 정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기출문제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의 확률을 가지고 이 매장은 A하고 B 중에 A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점포들에 대한 내용들, 뭐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 서비스에 대한 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허프는 단순하게 매장 면적의 규모, 즉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 혹은 교통시간으로 표현하는 이 거리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이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허프의 확률 모형은 거기까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프가 가지는 이러한 확률 모형은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특정 점포의 매력도를 점포의 크기만으로 측정을 하는 문제가 있죠. 점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론에 대한 가설을 진행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매장 면적을 어떤 사람들의 선택 확률로서 제시한 것은 나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점포의 크기와 거리만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 두 매장 중에 여기를 방문할 확률은 몇 프로다, 여기를 방문할 확률은 몇 %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냐,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한계점은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점포 크기 이외에 취급 상품의 가격, 판매 등의 서비스 등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속으시는 게 허프 같은 경우는 점포 면적의 크기와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다른 좋은 말로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틀린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허프 모형에서의 예상 매출액의 추정 절차입니다. 허프 모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개의 매장을 가지고 확률을 구했을 때 해당 매장으로 각각 갈 확률을 구했죠. 그러면은 매출액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기억해 보시면 분석 대상 지역 내의 점포 수와 규모를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분석을 할 대상을 파악하고요. 니은에 분석 대상 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중심지에서 개별 점포까지의 거리를 산정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게 거리와 매장 면적이죠. 자, 그리고 허프 공식을 활용해서 점포별 이용 확률을 딱 산정한 다음에 구역별 소매 지출액의 신규 점포의 이용 확률을 곱하여 구역별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허프를 이용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허프가 확률 모형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그 한계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시험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허프의 한계점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허프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률로 방문할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단순히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만 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할 확률을 구한다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M&L 모형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위와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프가 단순하게 그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ML의 모형은 상권 내 소비자들의 각 점포에 대한 개별적인 쇼핑 여행에 관한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합니다. 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매장의 어떤 물리적인 요소, 인테리어 같은 거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M&L 모형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MC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허프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점포의 효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포 관련 특성을 포함시켜야 된다. 결국 M&L과 MCI의 개념이 유사하죠. 자, 그리고 MCI 모델의 변수로는 상품 구색, 가격, 분위기, 점포 장식, 교통시간, 교통비용, 교통안전도, 이동 중 안락감 등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허프가 얘기했던 매장 면적과 거리만의 개념으로는 사람들이 그 매장을 방문할 확률 정도는 구할 수 있지만 실제 과연 그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M&L과 MCI 모델,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M&L과 MCI가 나오면 다양한 요소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통해서 역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루체 혹은 루스라고 부르는 선택 공리의 개념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 매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작용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선택 공리입니다. 자, 루스의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은 수리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루스의 선택 공리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개발이 됐다. 그래서 루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확률을 가지고 점포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수리 심리학에서 알려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선택하게 될 확률은 그가 고려하는 점포 대안들의 개별 효용의 총합의 개별 점포의 효용 비율로서 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소비자가 여러 가지 매장 중에서 특정 매장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확률은 점포 대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상품이 구색이 많지만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여기에 가면 서비스는 좋지만 또 여기는 뭐 배송 서비스를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이런 대안들의 총합에다가 개별 점포의 효용 비율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총합이 높은 곳이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대안이 가장 많은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결국은 매력도의 총합이 큰 매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바로 루스의 선택 공리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선택할 가능성은 소비자가 해당 점포에 대해 인지하는 접근 가능성이나 매력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행동적 요소로 형성된 상대적 효용에 따라 결정한다. 소비자 자신이 느끼기에 여기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해서 가장 합이 높은, 우리도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죠. 조금은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가장 적절하고 이익이 있는 대안으로서 우리가 매장을 선택하거나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택 공리도 그런 개념입니다. 다양한 요소들, 허프 모델처럼 매장 면적의 크기나 거리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효용도가, 만족도가 크다라고 느끼는 매장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루스의 선택 공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특정 점포 A를, A라고 할 때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은 그가 고려하는 점포 대안들의 개별 효용의 총합에 대한 점포의 효용, 만족도의 비율, 만족도가 가장 큰 곳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허프의 개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허프에 대해서 얘기한 M&L과 MCI, 수정 허프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도 역시 뭐예요? 다른 대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루스의 선택 공리는 허프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기에 행동 요소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만족도가 큰 곳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스의 선택 공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출제되면 그 만족도, 매력도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스의 선택 공리 같은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비자는 특정 점포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점포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므로 거리에 대한 모수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결국은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선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은 모수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특정 점포의 효용이 클수록 소비자는 그 점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 효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효용, 즉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매력도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해당 매장 면적이 아니라 전체의 만족도, 해당 매장이 가진 전체의 만족도나 효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매장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 모형에서 사용되는 거리와 점포 매력도에 대한 지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을 해서 매장을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내가 그 접근 가능성이 좋고 편하다면은 심리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도로가 좋은, 접근 가능성이 좋은 곳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만큼 주변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해당 매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여기 루스의 선택 공리에서는 포함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매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 매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가 선택 공리를 통해서 이러한 시사점을 주더라. 근데 허프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확률이론은 매장 면적과 거리 혹은 교통시간으로 표현하는 이 거리만 중요시했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권 분석에서 점포 선택과 소매 상권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허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허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묻는 것은 뭐냐?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입니다. 이 개념 계속 물어봐요. 자, 1번에 허프 모형은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이다. 맞죠? 여러 가지 매장이 있는 중에서 각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게 바로 허프 모델이었습니다. 자, 2번에 특정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 크기와 점포까지의 거리에 의해 좌우된다.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프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장 면적이 크면 클수록 해당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해당 매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해당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소비자와 점포와의 물리적 거리는 시간 거리로 대처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자, 중간중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시간으로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프 같은 경우는 매장 면적의 합 그리고 거리라고 했는데 이 거리를 교통시간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교통시간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교통시간이 짧다면 어떤 거예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해당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허프 같은 경우는 거리라는 개념을 교통시간의 개념으로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4번에 거리에 대한 민감도 계수는 상권이나 소비자 개인을 불문하고 고정되어 적용된다. 자, 민감도 계수는 상권이나 소비자 개인마다 어떨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확률적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사람 개개인마다 방문할 확률이나 이런 요건들이 달라지죠. 자, 다만 허프였기 때문에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였어요. 자, 거리에 대한 민감도 계수는 상권이나 소비자 개인을 불문한다? 아니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선택할 때 실제 거리가 짧지만 접근도가 굉장히 나쁘면 이거는 방문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민감도 계수라는 거, 문제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다 주어지지만 저 민감도 계수,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5번에 특정 점포의 효용이 경쟁 점포보다 클수록 그 점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맞죠? 그리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해당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이고요. 항상 설명하는 게 허프 모형 문제가 나오면 확률적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항상 같이 묻고요. 그리고
매장 면적과 거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기억하실 거 추가적으로 매장 면적과 거리, 즉 이 거리는 물리적인 교통시간으로도 물리적인 거리를 교통시간의 개념으로도 바꿔서 대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도시 내의 상업 직접시설을 단위로 하여 상업시설의 규모와 상업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를 중심으로 각 상업시설을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해당 상업시설의 흡인력을 계산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상업시설의 규모와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명확하게 뭐가 나와요? 허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각 상업시설을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고, 자, 여기까지도 허프죠. 허프가 확률 이론이니까요. 그런데 이를 모두 합하여 해당 상업시설의 흡인력을 계산한다. 자, 해당 상업시설의 흡인력을 계산한다. 우리 앞서서 레일리의 개념과도 조금 유사하죠. 흡인력이라는 말 때문에. 하지만 전체 문제 포인트는 뭐였어요? 상업시설의 규모와 시설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레일리로 가시면 안 되고 답을 허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레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매 인력 법칙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 중소도시가 있고 양쪽에 대도시들이 있을 때 중소도시의 인구가 양쪽 대도시로 얼마나 흡인될 것인가, 사람들이 돈을 쓰러 이동할 것인가를 구하는 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죠. 그리고 컨버스 같은 경우는 레일리가 중소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라는 것을 분석했을 때 컨버스가 그럼 양쪽 도시로 똑같이 이동하는 분기점이 어디냐, 이 분기점의 개념을 설명한 게 바로 컨버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바움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기술적 모형의 유추법을 창안한 사람이고요. 유추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때요? 매출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러라고 나와 있는데 크리스탈러 얘기하는 거죠. 중심지 이론. 그래서 정육각형 모양의 중심지, 즉 배우상권을 가지고 있고 중심지는 항상 정육각형 모형으로 계층화돼서 발달을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최대 도달 거리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중심지론의 기본 가정이 있던 것들까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허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대표적인 상권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허프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명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1번에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자, 우리가 허프 하면 일단 확률적 모형, 점포 선택 확률 모형이었죠. 근데 기술적 방법은 체크리스트, 유추법, 현지조사법 등이 있었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자, 2번에 허프 모형은 상권 내에 매출액을 추정하지만 점포별 점유율은 추정하지 못한다. 자, 허프 같은 경우 어때요? 실제로 어떤 점포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얼마나 올 확률이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건데 상권 내 전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해당 점포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하는 거죠. 상권 전체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도 옳지 않고요. 3번에 소매 상권이 공간상에서 연속적이고 타 점포 상권과 중복 가능함을 인정한다. 자, 소매 상권이 공간상에서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점포들이고 타 점포의 상권과 중복이 가능하다. 타 점포와 중복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는 대안들 중에서 가장 매장 면적이 크고 거리가 짧은 것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일단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소비자 거주지와 점포까지의 거리는 이동시간으로 대체하여 분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죠. 허프 모형에서는 거리의 개념을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시간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에 허프의 모형은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 자, 허프에서 설명하는 거는 단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점포 매장 면적의 크기와 거리,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MNL이라든가 MCI 같은 수정 허프 모델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 실제로 점포 이미지를 뿐만 아니라 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해당 면적을 방문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확률적 모형에 속하기 때문에. 하지만 허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확률적 점포 선택 모형 중 하나인 허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아까 계산하는 식도 봤었는데요. 결국은 매장 면적하고 거리만 필요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소비자가 고려하는 전체 점포의 수, 내가 확률을 구하려면 어떤 매장 중에서 어느 매장은 갈 확률이 몇 프로고 그 다음 매장을 몇 프로고, 이렇게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매장의 숫자는 필요하겠죠. 내가 몇 개의 점포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혹은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 이 상권들 중에, 이 점포들 중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확률적으로 보려면 전체 점포 수,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점포의 수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2번에 소비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각 점포의 매장 면적. 가장 기본적으로 허프를 알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매장 면적이죠. 각 매장 면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소비자와 각 점포까지의 이동 시간 또는 거리입니다. 소비자가 각 점포까지 가는 거리 혹은 교통 시간, 그래서 이동 시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를 대체할 수 있다. 자, 4번에 점포의 매장 면적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 자, 마찰 계수 혹은 모수라고 하는데요. 매장 면적에 대한 소비자들마다의 모수나 마찰 계수가 다릅니다. 똑같은 매장을 보고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듯이 이 모수가 다르게 변하는데요. 이 민감도 계수를 제시를 해줘야죠. 계산할 때 얼마나 민감도가 있는지 모수를 줘야 됩니다. 자, 5번에 점포별로 추정한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 자, 거리를 가지고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장 면적에 대해서만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를 산정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확률적 점포 선택 모형 중 하나인 허프 모형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확률 모형 중에서도 허프는 매장 면적과 거리만 가지고 산정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모수 같은 경우 민감도 계수는 매장 면적에 대해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허프의 모형과 MNL 모형 등 공간 상호작용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허프만 계속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뭐예요? MNL이나 MCI에 대한 내용. MNL이나 MCI가 나오면 허프가 지닌 매장 면적과 거리에 대한 요소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점포 선택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공간 상호작용이란 개념은 지리학 분야에서 유래가 되었다. 자, 공간 상호작용이니까요. 당연히 지리적인 분야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2번에 공간상의 지점들 간 모든 종류의 흐름을 공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해당 지역, 상권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공간 상호작용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3번에 통행거리 등 영향 변수의 민감도 계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앞서 한 4개 전에 봤던 문제에서도 어떤 게 나왔죠? 이 얘기가 나왔었죠. 민감도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해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고요. 4번에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효용이 클수록 그 점포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소비자가 느끼기에 해당 면적에 대한 혹은 해당 인테리어에 대한, 지금 현재 허프 모형뿐만 아니라 M&L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단순히 매장 면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인지하는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만족도가 클수록 당연히 그 점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루스의 선택 공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땠어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가장 만족도의 합이 큰 곳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역시 M&L, 확률적 모형, 즉 공간 상호작용 모델은 확률적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인지되는 효용이 크면 클수록 해당 매장을 선택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시험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확률적 모형이라는 것은 그 확률대로 반드시 이동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확률대로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이동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동할 말 그대로 확률 자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효용이 클수록 해당 점포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5번에 소비자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현상으로 인식한다. 자, 공간 상호작용 모델 결국 확률적 이론이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M&L 모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는 매장 면적이나 거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큰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나올 때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항상 틀리게 나오는 이 지문, 민감도 개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민감도 개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확률적 상권 분석 기법들에서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는 루스의 선택 공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확률적 모형이 아닌 것, 우리가 기술적 모형 했고 규범적 모형 했고 마지막으로 하는 확률적 모형이죠. 이 확률적 모형이 아닌 게 뭐예요? 바로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자, 소매 중력 모형이라고 부르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중력이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소매 인력 모형, 소매 중력 모형, 소매 흡인 모형,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말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확률적 상권 분석 방법이 아니라 규범적 상권 분석 기법이었죠. 규범적 상권 분석 기법. 그래서 가장 관련 없는 거 1번이다. 루스의 선택 공리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큰 곳, 상대적으로 효용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을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설명한 게 바로 루스의 선택 공리였죠. 그래서 나머지 허프나 수정허프, MCI, M&L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그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이렇게 변하더라 혹은 높아지더라 라는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2, 3, 4, 5번은 전부 다 확률적 모형 안에 속해 있는 루스의 선택 공리와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은 규범적 상권 분석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규범적인 내용들이 역시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찾아낼 수 있게끔 나오죠. 우리가 루스의 선택 공리, 허프, 수정허프, MCI, M&L은 다 한 카테고리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가 A, B, C 세 개의 점포를 고려하고 있고 그 소비자가 가지는 점포 A, B, C의 효용이 865라고 가정하자. 자,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루스의 선택 공리 같은 경우도 계산한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정말 단순한데 항상 주어집니다. 효용이 각각 얼마다 딱딱딱 정해준 다음에 루스의 선택 공리를 적용할 때 자, 이렇게 줍니다. 소비자가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인가? 자, 실제 만족도가 A에 대해선 8, 그리고 B에선 6만큼, C에 대해서 5만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각 매장의 효용의 합분에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해당 매장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8, 6, 5 다 더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매장의 효용인 8만 따로 계산을 하면 0.42, 42%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루츠의 선택 공리 문제 상당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루츠의 선택 공리는 각각 매장에 대한 효용도의 합을 가지고 그것의 비율로서 매장의 매력도를 구하고 그 매장의 매력도에 따라서 이런 확률로 해당 매장을 갈 확률이 있다라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확률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대로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확률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츠의 선택 공리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효용의 합분에 선택하고자 하는 매장의 효용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IRS하고 MEP의 개념이 항상 이 형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역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는 먼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소매 포화 지수, 인덱스 오브 리테일 세츄레이션과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즉 마켓 익스펜션 포텐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매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상권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IRS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항상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IRS에 대한 문제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의 경쟁 업체들의 매장 총 면적의 합을 분모해 놓고 해당 지역의 가구 수 곱하기 수요 지출액을 가지고 총 수요액을 가지고 수요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죠. 분자해 놓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 지역 상권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다면 그 매장 면적의 합을 분모해 놓기 때문에 IRS 값이 낮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경쟁의 포화 정도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IRS 같은 경우는 그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현재 시점에 해당 지역의 상권이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MEP 같은 경우 어땠어요? 단순하게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MEP가 높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 매력성이 가장 높은 상권은 IRS도 크고 MEP도 클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IRS가 작답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소매점이 잘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경쟁 업체들이 많아서. 근데 심지어 1번에 보시면 MEP도 작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비매력 상권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IRS가 작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근데 MEP가 큽니다. 이러면 이 상권 분석을 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장사가 잘 될 거기 때문에 입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잘 안 되면 힘드니까 나중에도 입점을 그냥 안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IRS가 낮다는 거는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IRS가 크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 시장이 돼요. 수요가 많고 경쟁업체가 많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MEP가 작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겠죠. 5번에 IRS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MEP가 큰 지역 상권.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IRS의 크기가 상관없다. 높든 낮든 앞으로 잘 될 거면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도 좋고 미래 시점도 좋은 게 가장 좋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크기와 상관없이 하면 안 되고 4번처럼 IRS가 크고 MEP도 큰 지역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IRS와 MEP는 각각 큰 것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자,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개념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RS와 MEP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IRS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네요. 1번에 소매 포화 지수는 한 지역 내의 특정 소매 업태에 대한 수요를 매장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체 매장 면적의 합분의 수요액이었죠. 2번에 소매 포화 지수는 공급에 대한 수요 수준을 나타내며 지수의 값이 클수록 신규 점포 개설의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3번에 시장 확장 잠재력은 지역의 가구당 소비액이죠. 실제 지출액을 예상 지출액과 비교해서 계산을 합니다.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죠. 4번에 시장 확장 잠재력의 값이 크면 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에 소매 포화 지수는 소비자들이 거주 지역 밖에 다른 지역에서 쇼핑을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자, IRS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현재 시점의 경쟁 정도, 즉 총 매장 면적, 내가 경쟁하고 있는 매장들의 총 매장 면적과 수요액만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현재 다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들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매력도 지수를 구하는 IRS와 MEP와 BPI 설명을 했고요. 또 허프를 비롯한 루스의 선택 공리까지 확률적 모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권 분석 기법에 대한 거는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매력도에 대한 내용들, IRS와 MEP가 그리고 BPI가 클수록 매력적이라는 거, 그리고 IRS의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문제 다 맞추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